손흥민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경기장에서의 야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절면서 말 못하는 인터뷰 처음 본다. 진짜 한국 축구판 몇몇 놈들 때문에 어지럽다. 우리도 X 같은데 어쩌겠어요. 뉘앙스 중간 허두삼은 어느 정도 공감에 뜨지려니 평소 손흥민 인터뷰랑 비교하면 손흥민 심정 느껴지네. 손흥민 이렇게 저는 거 처음 본다. 표정도 급으로 어두움. 주장이 뭔 죄냐. 에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졸전 끝 무승부에 고개를 숙였고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비난을 하는 팬들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장엔 5,957명이 찾았습니다. 졸전 끝 무승부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손흥민은 좌측에서 분주히 움직였지만 터치나 슈팅이 아쉬웠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골대를 맞추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의 좋은 슈팅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야유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유자 빌드업이 최악이라면 이를 개선할 방법을 선보이겠다는 홍명보는 계속해서 유자 빌드업만 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효 슈팅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공격적이지 않은 무기력한 유자 빌드업을 경기 내내 압도하거나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이 따르지 않은 것도 있었으나 결과를 가져올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쿠팡 플레이와의 방송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동료들이 많이 희생해서 얻은 기회를 날려 미안하다. 오늘 경기는 반성을 해야 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 가득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만 원정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팀적으로 발맞춰 좋은 모습을 보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팬들 입장을 내가 대변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대치가 있으시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독 밑에서 원하는 축구를 해야 하는 건 선수들 몫이다. 결정이 난 일이기에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이 선수들에게 필요하다.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원동력이다. 주장으로서 염치 없지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있는 불필요한 무게감을 덜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나 팀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위르겐 클린스만 때처럼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이 정문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4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의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의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가 지난 2013년 초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 당선된 정 회장은 이후 단일 후보로 2번 더 나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사선에 나설 가능성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정 회장은 올 들어 눈높이를 낮추면서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이 선거부터 국제기구 임원직을 맡게 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한데 정 회장이 이 요건을 충족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총수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올 초 대한축구협회 파트너가 되고 최근엔 정 회장이 축구 관련 자서전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축구협회장 사선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수년간 아시안컵 유치 실패, 국제축구연맹,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 낙선, 승부 조작범 등 축구인 사면 강행 및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철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및 성적 부진과 재택근무에 따른 경질 사태, 홍명보 낙하산 선임 사태 등으로 축구계 안팎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선임 과정에서 답정너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의혹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다. 9월에 경기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복지로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고 말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말에 지구에서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 팀 코리아하우 홍명보 감독이 이제 만전을 치르고 나서 국내로 귀국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제 기자가 손흥민 의존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한 경기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A매치 2연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오만 전에 총평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오만 승리가.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준비할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두 경기를 통한 소득이 1차전보다 2차전이 나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전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나았다. 점점 더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성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격에서 손흥민 의존성이 지나치다는 전술적인 지적이 있는데 여러 매치에서 받았던 이야기잖아요. 만전 끝나고 다르게 생각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 운영을 할 때 경기의 분수령이 되는 그 시점에 전술적인 변화를 줬는데 그 전술 변화가 맞아떨어졌다. 손흥민 의존성이 지나치다는 전술적인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내 전술을 바꿀 생각은 없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충분히 후반전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후반전 30분 요게 어떤 거냐면 경기 분수령 시간, 이것을 의미할 거예요.
경기 중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스처를 했냐면 중간에 이재성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오세훈 선수를 빼고. 그래서 공격 라인에 변화가 있었죠.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으로 공격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전술 변화를 지시합니다. 손가락 3개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홍명보 감독과 이제 선수들만 정확하게 알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지시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포인트가 크게 2개 있습니다. 딱 저 기점으로 첫 번째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을 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4명이 모여 있고 오른쪽에 서령우, 왼쪽에 명재가 올라가 있는 이런 전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박용우가 약간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이런 형태였어요. 이게라 볼피아나라고 이야기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재성을 오세훈 대신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이 올라가 있는 이런 선수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승현, 김민재의 자리를 바꿨어요. 저 김민재와 정승현 변화가 아마도 그래서 세 손가락이 정승현, 박영우, 김민재를 백처럼 만들어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승현, 김민재 자리가 저 세 손가락을 든 이후부터 바로 바뀝니다.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 전술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 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까지 나오면서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변화가 분기점에 이루어진 나의 전술적인 포인트였고 이게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경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나? 요거를 좀 봐야겠죠. 황희찬 선수를 원톱으로 둔 전술이 유효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4명의 선수를 이렇게 가운데 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령우 선수 자리도 황문기 선수로 바꿨죠. 그런데 여기서 황문기, 명재를 쭉 높게 올렸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아니라 이재성을 투입하면서요. 가운데 지역에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 4명의 선수를 넣는다는 건 어떤 스타일의 변화가 있냐면 키가 큰 오세훈이 아니라 측면과 중앙을 다 오갈 수 있는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고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선수의 성향을 바꿨으니까. 오세훈 선수가 있을 때는 크로스를 올리거나 박스 안으로 넣어서 오세훈이 버텨준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였을 거고 그리고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이 키가 큰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요겁니다. 측면에서 황문기, 명재가 높게 올라오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때 가운데 있는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명보 감독의 선수 변화가 통했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보면 오세훈 선수가 교체로 아웃이 된 이후부터 한국의 크로스가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오세훈 선수가 있을 때의 크로스보다 오세훈 선수가 나가고 이재성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 라인이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일 때요.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약을 들어갈 때 황문기, 명재가 크로스를 올리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홍명보 감독이 이제 만전을 치르고 나서 국내로 귀국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제 기자가 손흥민 의존이 지나친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한 경기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A매치 2연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오만 전에 총평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오만 승리가.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준비할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두 경기를 통한 소득이 1차전보다 2차전이 나았고 팔레스타인전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나았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성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격에서 손흥민 의존성이 지나치다는 전술적인 지적이 있는데 여러 매치에서 받았던 이야기잖아요. 만전 끝나고 다르게 생각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 운영을 할 때 경기의 분수령이 되는 그 시점에 전술적인 변화를 줬는데 그 전술 변화가 맞아떨어졌다. 손흥민 의존성이 지나치다는 전술적인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내 전술을 바꿀 생각은 없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충분히 후반전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후반전 30분, 이게 어떤 거냐면 경기 분수령 시간, 이것을 의미할 거예요. 경기 중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스처를 했냐면 중간에 이재성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오세훈 선수를 빼고, 그래서 공격 라인에 변화가 있었죠.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으로 공격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전술 변화를 지시합니다. 손가락 3개,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홍명보 감독과 이제 선수들만 정확하게 알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뭐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지시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포인트가 크게 2개 있습니다. 딱 그 기점으로 첫 번째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을 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4명이 모여 있고 오른쪽에 서령우, 왼쪽에 이명재가 올라가 있는 이런 전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 박용우가 약간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이런 형태였어요. 이게 모 라볼피아나라고 이야기가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재성을 오세훈 대신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이 올라가 있는 이런 선수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승현, 김민재의 자리를 바꿨어요. 저 김민재와 정승현 변화가 아마도 그래서 이 세 손가락이 정승현, 박용우, 김민재를 백처럼 만들어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승현, 김민재 자리가 저 세 손가락을 든 이후부터 바로 바뀝니다.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전술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 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까지 나오면서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변화가 분기점에 이루어진 나의 전술적인 포인트였고 이게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연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경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나? 이거를 좀 봐야겠죠. 황희찬 선수를 원톱으로 둔 전술이 유효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4명의 선수를 이렇게 가운데 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서령우 선수 자리도 황문기 선수로 바꿨죠. 그런데 여기서 황문기, 이명재를 쭉 높게 올렸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아니라 이재성을 투입하면서요. 가운데 지역에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 4명의 선수를 넣는다는 건 어떤 스타일의 변화가 있냐면 키가 큰 오세훈이 아니라 측면과 중앙을 다 오갈 수 있는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고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선수의 성향을 바꿨으니까 오세훈 선수가 있을 때는 크로스를 올리거나 박스 안으로 넣어서 오세훈이 버텨준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였을 거고 그리고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이 키가 큰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이겁니다. 손흥민의 화려한 슛이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는 가운데 한국 축구계에서도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수비벽으로 불리는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복구하자마자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언급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동료 간의 칭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김민재의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와 손흥민 사이에 존재하는 깊고 섬세한 연결고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장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정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특히 김민재는 이해하기 힘든 어조로 홍명보 감독을 언급하며 팬들이 그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하는 세부 사항을 공개해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재의 말은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팀 내부에서 외부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비밀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플래시 TV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만 원정에서 국가대표팀이 3대1로 승리하며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고 선수들은 마치 전투에 나서는 용사들처럼 그라운드 위를 질주했습니다. 경기 후 국내외 언론은 입을 모아 전술이란 건 아예 없었고 선수들이 스스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강한 확신으로 그 의견에 전혀 찬성하지 못하겠다며 단호히 말했고 자신의 철저한 전술 운영 덕분에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몇몇 전략적인 변화를 주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승리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팬들의 반응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들은 전술적으로는 어떤 패턴도 보이지 않았으며 선발 라인업 역시 1차전과 비교해 5명을 교체했으나 거의 모두 부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개인 능력 덕분에 골이 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반 80분 양팀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한국팀은 승리를 위해 최후방에 센터백 김민재를 남겨두고 모든 선수를 공격 진영으로 배치했습니다. 반면 오만 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수비에 집중하며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1대1 상황을 유지하기만 해도 귀중한 승점 1점을 얻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치를 바꾸었고 교체로 들어온 이재성 덕분에 황희찬이 원톱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롤로서 좌우와 중앙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공간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만들어낸 콜라보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빛났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기 위해 필드를 누비며 내려온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상대 센터백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급히 따라 나섰고 그 결과로 왼쪽에 커다란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측에서 스위칭하며 움직이고 있던 황희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황인범은 고심 끝에 이강인에게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잡자마자 전방으로 패스할 기회를 엿보며 주변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빈 공간에는 아직도 황희찬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또 다른 옵션인 풀백도 너무 뒤에 있어서 적절한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신중하게 공을 간수하여 한 바퀴를 돌았고 가장 안전한 선택지인 손흥민에게 다시 패스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황희찬은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서 빈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공격의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고 난 뒤 이강인의 행동은 경기를 보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공격수들은 통상적으로 상대 수비가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그곳으로 공을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반대로 의식적으로 밀집된 수비 서클 안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강인은 서클로 들어간 후 뒤쪽에서 선수가 자신을 막으러 오는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가 수비의 압박 속으로 들어갈 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섬세한 플레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팀 동료인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를 완전히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빈 공간을 만드는 교묘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국가대항전이 아닌 종합감시 속에서도 이강인의 플레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의 밀집된 수비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마치 사자우리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공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손흥민이 이강인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상대 수비가 밀집될 때 손흥민은 보통 공을 몰고 뛰거나 백패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상대 수비가 꽉 차 있는 위치에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의 눈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강인이 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했고, 더 나아가 동료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강인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을 잃지 않고 능숙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두 선수 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런 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대표팀 선수로서 서로를 향한 끈끈한 신뢰와 동료애만이 빛났습니다. 두 선수가 만들어낸 이 환상적인 순간 속에는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으로 복구하자마자 김민재의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전문가들과 팬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팀 동료나 감독에 대한 일반적인 칭찬이 아닌, 김민재는 한국 국가대표팀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신중한 발언으로 알려진 이 철벽 센터백이 왜 이렇게 민감한 견해를 밝히기로 결심했을까? 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려면 김민재와 손흥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축구에 빛나는 스타로,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 중인 뛰어난 센터백이고,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의 재능 있는 주장으로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축구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일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경기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손흥민에 대해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진정한 리더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이러한 존경심이 아니라 김민재가 두 사람의 관계를 묘사한 방식이었습니다. 음악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명보 사태 입장문, 정몽규와 함께 90도 사과. 오만 출국 직전 결정된 사안, 손흥민 기강 잡기 시작된 홍명보. 비행기 예약 취소시키고 공항 뺑뺑이 돌게 하자 격분한 상황. 자기 편 들어준 김민재, 이강인 챙기기 자, 내부 충돌 심화.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가올 오만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나 패배할 경우 자신의 경질 가능성을 인지하며 강한 사명감으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0일 이하 한국 시간 오후 11시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위치한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홍 감독은 경기가 열리기 하루 전 무스카트의 시티 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일 경기는 물론 우리가 원정 경기고 어려운 경기지만 승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승리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12년 전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시절 오만 원정에서 2012 런던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지었던 홍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우리가 첫 경기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고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만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대표팀은 지난 5일 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이라크가 오만을 1대 0으로 잡고 요르단과 쿠웨이트가 1대 1로 비기면서 대표팀은 비조 4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확실히 잡았어야 할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하면서 첫 경기부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오만 원정 승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자칫 승리를 따내지 못한다면 추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초반 기세가 크게 꺾여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0월 요르단 원정을 다녀온 후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합니다. 11월에는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중동 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돌게 되는 11월 팔레스타인 전까지 대부분이 원정 경기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승점을 잃지 말아야 한국 홈 경기가 3번이나 포함된 7에서 10차전에서 본선행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승리를 놓쳤기 때문에 오만 원정에서 승점 3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만전 4를 앞둔 지난 7일 무스카트 국제공항을 통해 오만 땅을 밟은 대표팀은 곧바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본격적으로 공을 만지며 볼 감각을 익혔고 주앙 아로사 코치의 지시에 따라 전술 훈련도 수행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주축 선수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만전을 대비했습니다. 지난 팔레스타인전 충격 무승부는 잊고 다가올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을 앞두고 단 하루만 훈련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에서 3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전술적으로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홍 감독은 홈 경기할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다. 컨디션 부분도 많이 좋아졌다. 경기를 운영하는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하루 이틀 더 보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오만 원정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쉽지 않지만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 주축 선수들은 최종 예선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신뢰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선수들을 믿고 경기장에 내보내는 게 감독으로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만은 지난 경기에서 이라크에 패해줘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대해 홍 감독은 오만도 지난 경기 패배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허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만이 어떻게 나올지 선수들과 충분히 대비했다.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우리는 승점 3점을 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승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전력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도 충분히 알고 있다. 상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통해 결과를 가져오느냐 라며 다시 한번 승리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3차 예선에서 중동 팀들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쉬운 경기는 없다. 모든 경기에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전과 비교의 변화를 예고했던 홍 감독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부상 선수의 회복 속도다. 오늘까지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다. 다른 포지션은 준비가 돼 있다며 어느 정도 부상이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의 첫 경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무승부를 기록하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들과 팬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며 90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회장은 명보 감독을 선임한 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팀의 첫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차전인 팔레스타인전을 힘겹게 마친 후 2차전이 열리는 오만으로 입성한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 일본 언론이 어리둥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사컷 다이제스트 소속 기자는 지난 8일 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과 마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 대표팀은 중국을 상대로 7대 0대 승한 뒤 심야 전세기를 타고 바레인에 도착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도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다소 사정이 있겠지만 일본 대표팀의 상황을 봤을 때 한국 대표팀 수준에서 일반 항공편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일본 대표팀의 원정 경기를 취재하러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던 도중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축구대표팀 10명가량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앞서 지난 5일 팔레스타인전을 마친 후 짧은 휴식을 마치고 7일 오전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출국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5일 피파 랭킹 96위의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차전 0대 0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 부진 및 경기력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홍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여 년 만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지만 재도전을 간판으로 내건 직후 맛본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졸전을 거듭한 끝에 승점 1점을 따내는데 그친 홍 감독은 팬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경기와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 떠난 대표팀은 전세기가 아닌 도하를 경유하는 일반 비행 루트로 무려 차두리의 양심 선언이 정몽규와 홍명보의 목을 잡았습니다. 24일 국회로 불려가는 이 둘의 명확한 부정행위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떠나게 되겠지만 차두리의 발언으로 범죄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내부자의 고발인 만큼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작당 모의가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5년 8월 당시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고 2급은 급, 1급은 급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및 유소년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3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2년을 경과한 사람이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아무런 지도자 자격증도 없던 홍명보 감독에게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요. 국내 프로 경기에 100회 이상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A매치에 20회 이상 출전한 선수 출신은 3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바로 한 달 뒤 협회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2005년 9월 협회는 홍명보를 성인 대표팀 코치로 선임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이제 막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사람을 한국 축구 최고 레벨의 지도자로 선임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런 자격증도 없었던 이가 불과 3주 만에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성인 대표팀 코치로 간다는 건 초고속 승진이 있으며 회사로 치면 이제 막 인턴 과정을 끝낸 뒤 부장으로 승진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2급 지도자 자격증은 대학 및 실업, 프로, A급 대표팀을 지도할 수도 없는 아주 초보적인 자격증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축구팀만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자격증 하나로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코치에 부임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는데요. 더군다나 그는 이제 막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초보 코치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팀은 물론 중학교 팀도 맡아본 경험이 없었고 참고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1급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FC 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홍명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1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건 물론이고 이제 막 지도자 수업 3주를 받은 게
전부인 이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군다나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뒤 팀을 2년 이상 지도했고 2급 지도자 자격증 시험 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사람 중에 자격증 취득 1년이 넘은 이에게만 1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조건을 주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아무리 성적이 상위 5%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지 마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홍명보 감독 스스로도 실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00%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밝혔지만 그는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딴 뒤 불과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모든 축구 지도자들의 꿈과 같은 성인 대표팀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자격자가 버젓이 월드컵에서 대표팀 벤치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홍명보는 한국 축구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할 인물이었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중책을 맡아 결국 실패를 맛보고 말았는데요. 자격증 취득에도 편법이 난무하는 축구계였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끝난 뒤 협회는 아드보카트 감독 후임으로 핀베어백 감독을 선임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홍명보 코치를 위해 편법을 썼습니다. 2005년 9월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땄던 홍명보 코치는 아직 자격증 취득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1급 지도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협회는 1년에 2번 열리는 1급 지도자 강습회의 하반기 일정을 앞당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신청자가 많아서 인원 배분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기기로 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베어베코가 출범하는데 여전히 1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 무자격 논란에 휩싸여 있는 홍명보 코치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반기 지도자 강습회는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열리지만 홍명보 코치가 빨리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그 일정을 7월로 당겨버렸고 홍명보 코치는 2006년 7월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은 좋게 걸리는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아무런 지도자 자격증도 없던 이가 불과 10개월 만에 각급 대표팀까지 지도할 수 있는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것으로 준비하던 이들의 노력을 짓밟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대표팀 수석 코치에 임명됐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팀에서 감독 다음으로 힘을 보유한 막강한 자리까지 초고속 승진한 것인데요. 당시 국내 축구 지도자들의 불만은 상당했으며 2006년 10월 한국 축구 지도자의 비애가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장 지도자들이 얼마나 협회에 홍명보 코치 밀어주기에 불만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설문에 응답한 현직 지도자 중 78.9%, 즉 266명이 2급 자격증을 가진 홍명보 코치가 자격 규정을 위반하면서 독일 월드컵 대표팀 코치에 선임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답했고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한 지도자는 7명뿐이었습니다. 협회의 인사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낸 이들은 협회가 능력과 자격을 무시한 채 지명도 128명, 측근 121명, 하경과 지연 91명, 무자격자 44명 위주의 정실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협회와 당시 홍명보 코치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하지만 협회는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를 찍어 누르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꼭 맞는 홍명보 코치를 밀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협회는 편법으로 홍명보 감독이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얻자 더 노골적으로 밀어주기에 나섰고 2009년 2월 홍명보 코치를 이집트에서 열리는 U-20 청소년 월드컵을 앞두고 청소년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껏 청소년 대표팀은 고연령도 지도해본 적 없는 무경험자를 전격적으로 청소년 대표팀 감독에 앉혔고 한 번도 연령별 대표팀도 이끌어본 적 없고 무자격 논란까지 있었던 사람이 협회의 치밀한 차두리의 양심 선언이 정몽규와 홍명보의 목을 잡았습니다. 24일 국회로 불려가는 이 둘의 명확한 부정행위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떠나게 되겠지만 차두리의 발언으로 범죄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내부자의 고발인 만큼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작당 모의가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5년 8월 당시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고 2급은 급, 1급은 급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및 유소년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3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2년을 경과한 사람이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아무런 지도자 자격증도 없던 홍명보 감독에게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요. 국내 프로 경기에 100회 이상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A매치에 20회 이상 출전한 선수 출신은 3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바로 한 달 뒤 협회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2005년 9월 협회는 홍명보를 성인 대표팀 코치로 선임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이제 막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사람을 한국 축구 최고 레벨의 지도자로 선임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런 자격증도 없었던 이가 불과 3주 만에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성인 대표팀 코치로 간다는 건 초고속 승진이 있으며 회사로 치면 이제 막 인턴 과정을 끝낸 뒤 부장으로 승진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2급 지도자 자격증은 대학 및 실업, 프로, A급 대표팀을 지도할 수도 없는 아주 초보적인 자격증입니다. 한국 축구가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막장 행보로 인해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현역 울산 현대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면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시켰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 에이전트의 폭로에 의하면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오고 싶어 했으며 모든 조건에도 동의를 했지만 대한축협에서는 르나르 감독을 거르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는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2월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감독으로 경력이 7년이나 단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연봉 30억 원을 주면서 데려온 것부터가 너무나도 큰 문제였고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2023FC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성과를 남긴 뒤 대표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무려 클린스만 감독 혼자서만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챙겼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축협에서는 현실적으로 차기 감독 후보에게 높은 수준의 연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외국인 감독 선임이 난항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한축협에서는 울산 현대의 현역 감독인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기 전 제시 마치 감독, 스티브 브루스 감독, 세르지오 코세 감독, 다비드 바그너 감독, 스포르 감독 등 다양한 외국인 감독들과도 연결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팬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은 인물은 역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아르헨티나를 잡은 것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는 폴란드전도 그렇고 멕시코와의 경기도 그렇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전력을 지닌 상대에게도 시종일관 공격을 펼치면서 맞불을 놓는 패배에도 정말 멋진 축구를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사우디 대표팀이 2022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을 2026년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현재 환상적인 공격진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굉장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많은 팬들은 르나르 감독의 스타일을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르나르 감독의 선임을 강력히 원했었고 에르베 르나르 감독도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를 잡은 사우디의 마스터,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인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최근 스포츠 조선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출전하고 싶다. 감사하게도 여러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우선 한국 대표팀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정혜성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최종 후보 11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대면 없이 먼저 외국 후보자들과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이미 한국 축구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새로운 수장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은 르나르 감독이었는데요. 당시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김판곤이 르나르 감독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르나르 감독도 당시 한국행을 원했지만 모로코 대표팀에서 르나르 감독을 직접 잡으려고 했고 결국 김판곤 위원장은 여러 후보들과 접촉한 끝에 고민을 접어두고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당시 한국과 인연을 맺지 못해 아쉬워하며 김판곤 위원장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한국 축구를 지켜봤고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되면 서울에서 생활할 계획이라며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 손흥민, 김민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함된 강한 팀을 가지고 있어 북중미 월드컵에서 8강은 물론 4강까지 진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정말 대한축협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감독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에이전트의 폭로에 의하면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오고 싶어 했으며 모든 조건에도 동의를 했지만 대한축협에서는 르나르 감독을 거르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24일 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신을 JP 스포츠 그룹 대표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 나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전 피에트로 대표는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대한축구협회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무례한 행태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24 파리 올림픽으로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한국 대표팀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르나르 감독이 축구협회와의 대면 면접을 앞두고 사정이 생겼다며 장소 변경을 요청해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감독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졌으며 르나르 감독은 급여와 생활 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협은 이를 무시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르나르 감독이 공정한 기회를 받기도 전에 선임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유럽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만한 행태와 태도,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은 이상한 행정은 대한축구협회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의혹은 오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집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문체위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문체위는 24일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 부임하고 싶.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의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의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가 지난 2013년 초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정 회장은 이후 단일 후보로 2번 더 나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사선에 나설 가능성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정 회장은 올 들어 눈높이를 낮추면서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이 선출돼 국제기구 임원직을 맡게 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는 요건을 정 회장이 충족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총수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올 초 대한축구협회 파트너가 되고, 최근에는 정 회장이 축구 관련 자서전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축구협회장 사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수년간 아시안컵 유치 실패, 국제축구연맹,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 낙선, 승부 조작범 등 축구인 사면 강행 및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철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및 성적 부진과 재택근무에 따른 경질 사태, 홍명보 낙하산 선임 사태 등으로 축구계 안팎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선임 과정에서 답정너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 라고 묻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면서 9월에 경기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타파에서 유인촌 장관님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축구협회 감사는 따로 중간 발표 없이 바로 9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버틴다고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 장관님, 그래요? 웃음 하셨어요? 장관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거 어떤 의미인가 좀 궁금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건가요? 유인촌, 처음에 아마 축구협회 감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서류도 잘 안 주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질타가 너무 크잖아요.
축구협회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동안에 이번에도 우리 대표 감독 선임 과정 문제도 있고 또 그전에 비리 축구인들 긴급 사면한 문제도 있고 하여간 그동안에 협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감사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에 대해서 끝나면 9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축구협회도 이게 한 370억, 거의 400억 돈 되는 예산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 단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9월 말에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포착됐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그동안 관계된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얼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착이 됐군요. 사실 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최근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르나르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감독들이 지원 의사를 보였고 심지어 그 르나르 감독은 모든 조건을 수락했는데 축구협회가 그걸 무시하고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까지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라는 어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취지로 SNS에 올려서 이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새롭게 또 아마 SNS에 올라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또 그르나르 감독인가 하는 분이 얘기를 한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진짜로 르나르 감독이 그 당시에 정말로 다 조건을 수락했는데 홍명보 감독으로 이미 뭐가 정해져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정몽규 축협 회장의 개입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문제도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오겠죠. 아무래도 정몽규 회장 면담도 있나요? 그 감사 과정에 최종은 다 해야죠. 해야 되는군요. 네, 아마 이번 24일 날 저희 상임위 청문회에 아마 다 출석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출석도 하죠. 아마 그때 이런저런 사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뽑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권고한다고 하면 권고일 텐데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협회 자체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영국과 스페인 언론은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출될 경우를 대비해 많은 스타들이 새 집을 찾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에즈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 스타의 대표는 에티하드 스타디움 팀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115번의 재정 위반 혐의로 강등될 경우에 대비해 고객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찾고 있습니다. 에즈는 이 클럽이 잉글랜드 최고 토너먼트에서 자리를 잃으면 맨시티 스타들의 미래가 의문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들은 떠날 생각이 없지만 여전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맨시티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됐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학생들이 탈의실에서 소송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이 조치로 인해 수비수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의 미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페프만이 소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치의 말은 개최국에 대한 동정심을 표하는 것뿐이었다. 저는 잉글랜드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여기서 제 일을 사랑합니다. 맨시티는 훌륭한 팀입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펩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테르와의 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군 지도자와 맨시티의 계약은 내년 6월 만료된다. 맨시티는 펩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이 전략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드리는 구단의 페널티킥이 내려지면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 스타 중 한 명이다. 이 미드필더는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에티하드 스타디움 팀의 계약은 2027년 여름까지 유효하다. 에를링 홀란드, 어링 할런드, 가 골든볼 우승을 향한 야망을 높이고 있다. 잉글랜드 일부 리그에서 뛰는 것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베르나르도 실바나 케빈 데 브라이너도 이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 잉글랜드 챔피언인 글은 프리미어 리그 11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매우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9월 19일 텔레그래프는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토너먼트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의 싸움은 이번 주 월요일 에티하드 스타디움 팀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115건이 혐의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은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선수와 코치에게 지불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 (PSR)을 위반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FFP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포함한 UEFA 규정과 프리미어리그 조사에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맨시티는 수비를 뒷받침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모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디펜딩 챔피언이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시티의 처벌 중 일부에는 벌금, 포인트 차감, 프리미어 리그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황은 더 진전될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FA컵과 카라바오컵 모두 탈락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더 시티전즈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챔피언스리그와 피파 클럽 월드컵 모두에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팀의 활동과 관련해 맨시티가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출당하면 FA컵과 C1컵에 계속 출전할 수 있을까? 영국 여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의 100건이 넘는 금융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맨시티가 여전히 컵 토너먼트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FA컵, 리그컵, 챔피언스리그,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다. 맨시티의 재판은 이번 주에 시작됐고 2025년 초에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맨시티는 자신들의 무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변호사 군단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현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강등, 감점, 타이틀 박탈 또는 위의 모든 문장을 결합한 것입니다. 게다가 맨시티는 올 시즌 4개의 다른 컵 토너먼트에도 출전한다.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맨시티의 각 대회 출전 자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각 토너먼트의 경우입니다. FA컵 FA컵 조직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참가 클럽이 소속 디비전에서 제명될 경우 프로축구 구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FA컵 출전도 금지될 수 있다. PGB 회원은 프리미어 리그와 세계 하위 디비전, 영국 축구 클럽 협회, EFL 산하의 클럽을 대표하므로 맨시티의 운명은 상대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리그컵 규정에 따르면 리그컵에 참가하는 팀은 프리미어리그와 EFL 소속팀으로
잉글랜드 상위 4개 디비전 총 92개 클럽이다. 맨시티의 판결로 인해 5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맨시티는 자동으로 토너먼트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챔피언스 리그 앤드 클럽 월드컵. 맨시티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두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둘러싼 모호성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성적에 힘입어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했고 유에파로부터 대회 참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에파, FA, 프리미어리그 주최 측 모두 해당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 대한 정보에는 클럽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탈락할 경우 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맨시티는 2022-23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새로운 형식에 따른 2024-25 클럽 월드컵 티켓을 획득했다. 피파는 이번 토너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규정을 115번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챔피언 맨시티가 3차례 우승을 놓치고 강등될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맨시티 팀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시즌 동안 많은 프리미어 리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포트 바이벨에 따르면 클럽이 잉글랜드 2부 리그로 강등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일부 규칙에 따르면 맨시티는 115번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이 기간 동안 3개의 챔피언십 타이틀을 박탈당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서 스카이 스포츠 저널리스트 카베 소레콜은 맨체스터 시티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포인트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 차감은 클럽이 유죄로 입증된 경우 진행 중인 시즌에만 적용됩니다. 카베 소레콜은 만약 맨시티가 기소된 것이 사실이라면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라 그들은 승점을 감점받거나 프리미어리그에서 탈락해야 한다. 비록 이것이 극단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맨시티가 올바르게 기소됐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벼운 처벌은 향후 시즌에 포인트 차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맨시티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단주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수익 및 지속가능성 규정, 패살을 7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리그에 정확한 재무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문제에 대해 54건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구단은 선수와 코치 급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14가지 혐의와 유에파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5가지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리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35건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맨시티를 제외한 최대 6개 메이저 프리미어리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리버풀, 첼시, 토트넘 호스퍼, 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장 가혹한 강등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단은 15개월여 전부터 제기된 115개 혐의에 대해 모두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맨체스터 시티는 관련 당사자 거래, 일티, 규정과 관련해 프리미어리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주간의 비공개 중재 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며 여기서 클럽은 APT 규정에 관한 사례를 발표할 것입니다. APT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룹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후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동일한 클럽의 소유권과 관련된 회사와의 상업 또는 후원 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APT 규정에 따라 모든 상업 계약은 공정한 시장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또한 프리미어리그가 APT 규정에 따라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APT 청문회는 맨시티의 115개 혐의에 대한 11월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